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4주간 심리치료의 중간에 해당되는 심리치료의 중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항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심리치료의 초기 과정까지 다루었는데, 초기 과정에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관계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 전이치유적인, 즉 두 사람의 표면적인 관계 형성에 따라서 문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나아지는 전이치유적인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중기 부분을 이제 예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심리치료의 중기 부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상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다룰 텐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중기의 가장 중요한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과 전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그러한 이 중기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다루는 상담적인 기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과정과 내용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또 상담적인 중재 방식, 그리고 해석의 부분, 통찰의 부분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중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저항과 전이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항과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전이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발음하기에 좀 부드러운 어감상 전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난해서 보통 전이와 저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면 비교적 무난한 발음이라서 주로 빛과 소금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보면 실은 소금 부분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해야지 성경의 순서로는 오히려 맞는데, 발음의 부드러움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전이와 저항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저항을 먼저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로 하는 교과서는 독특하게도 전이 부분이 먼저 나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 정신역동과 관련된 책들은 저항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저희가 먼저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반기에서 먼저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것이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기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이라고 해보면은 이 저항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역동, 핵심 문제를 억압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가리는 부분이죠. 내담자는 실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고 겉으로는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나 상처가 되는 부분을 가리고자 하는 본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가 발현되는 것이 저항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치료에 방해가 되는 역동적 힘들의 총칭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치료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또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가 참고하는 교과서에는 벗기는 치료라고 이 분석적인 치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유로 말하자면 저항은 안 벗으려고 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자는 이러한 저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치료자의 과제는 여기 내담자로 하여금 모순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저항의 문제를 극복해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는 겉으로는 자기 문제를 더 깊이 보려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마음속에 성숙하고자 하는 욕구와 성숙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 두 힘이 있는데 이 두 힘의 역동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마음속에 성숙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은 내담자가 이 상담, 이 심리치료에 찾아오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알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을 수정하고자 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저편에는 성숙하지 않으려는 욕구, 이 저항적인 요소, 이 부분들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 두 힘 간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힘의 알력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모순적이다. 서로 전혀 다른 마음을 동시에 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담자의 핵심 역동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내담자의 모습, 저항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치료자의 과제입니다. 저항은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자기를 막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해결되어야 할, 극복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물론 저항이 치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 뒤에서 공부해서 나오겠지만은 저항은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솔직한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과제 세 번째, 내담자의 마음의 흐름을 읽게 해주는 것이다. 즉 저항 자체에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방해하고 있다. 자기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있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막게 되는, 그리고 본인이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체의 이 흐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왜 그런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치료자의 과제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이 저항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나의 영역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부분이 노출되면은 불안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그것을 조절할지도 모르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심지어는 알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겉으로 올라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노가 올라오면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분노가 올라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내는 것이죠.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하나씩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상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심리치료에서는 이 저항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무의식의 요소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모르는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고 과연 내가 조절할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게 된다. 또 저항과 핵심 감정의 균형을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의 핵심 감정, 즉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역 중에서 특히 핵심 감정에 해당하는 드러나지 않은 영역은 여러 군데일 텐데 그 중에 특히 핵심 감정, 나의 중대한 상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드러내기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모르는 영역만 하더라도 이게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운 판인데 이 핵심 감정은 나에게 가장 크나큰 상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이 노출되면은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속에서 부담이나 불안이 많게 되고, 당연히 그러하다 보니까 저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도 동시에 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역동적 균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은 지금껏 언급한 대로 자기의 내면에 들어가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입장에서 보면 저항은 치료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부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자체는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저항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 인간의 자연적인 흐름, 자연적인 섭리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이 강하면은 핵심 역동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요소가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떠한 측면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가라는 것들을 추정하여 가면서 내담자의 내면의 중요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저항도 일종의 방어인데, 심리치료란 병적이면서 또 힘이 많이 드는 방어. 방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 감정에 해당되는 영역이 많으면은 방어하는 게 적게 되고, 아니 핵심 감정이 별로 연결이 없으면은 방어도 적게 되고, 또 하지만은 핵심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방어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는 게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방어, 별로 힘이 들지 않아도 이 부분들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형이 심리치료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항이 있는 곳에는 핵심 역동이 있다. 즉 본인을 더 심하게 막으려는 그 태도 자체가 그 기저에 보다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히려 그 기저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항을 다룬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핵심 역동을 다룬다, 그 다음에 정신 역동, 핵심 감정을 다룬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저항하고 또 그 저항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이 저항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대인관계에서 그 영향을 주는지를 내담자로 하여금 알 수 있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저항을 다룬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항은 그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억압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과 가장 쉽게 편안하게 연결되는 저항의 내용입니다. 즉 내면의 깊숙한 부분에 그것이 결국 억압되었다라는 부분인데, 그 억압된 부분에 도달할 때 그것들을 도달하지 않도록 반항하는 또 방해하는 힘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억압저항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억압된 요소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또 방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하다가 내면 깊숙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애써 얘기를 돌려버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억압저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건드려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감정이 나온다라고 본인이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감정에서 회피하고 어떻게든 그 감정을 넘겨보려는 태도도 이
억압저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이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특하죠. 전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전이라는 것은 치료자를 어떤 중요한 인물인 양, 과거의 중요한 인물인 양 취급해서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쏟아서 긍정적인 전이를 갖거나 또는 부정적인 마음을 쏟아서 부정적인 전이를 갖죠. 근데 이러한 전이는 적정한 수준으로 일어나면은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도구로서 자기 감정, 전이적인 감정을 이해하려는 이런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전이 자체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혹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분노 섞인 그런 파괴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를 전혀 되돌아보지 않게 하고 또 치료의 진행을 그 감정에 매여서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전이저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아주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세 분을 위해서 생활하게 하시고 생활하시고 또 저희는 이것을 같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대를 말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현실을 다시 알려주시고 산에서 내려가야 할 것을 지시하시죠. 이러한 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너무 놀라운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에 빠져서 그 모습에 휩싸여서 다른 이 세상의 필요와 또 다른 동료 제자들에 대한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기를 바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전이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나빠하는 마음은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마음에 휩싸여서 다른 치료적인 객관적인 자기 성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전이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공론화, 즉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이득 저항이라고 써 있는데요. 2차가 있으면 1차도 있겠죠. 그래서 1차 이득 또 2차 이득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차 이득은 영어로 primary gain이라고 하고요. 2차 이득은 secondary gain이라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차 이득은 내담자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표면적인 이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1차 이득은 내담자가 이 증상으로 인해서 또는 고민으로 인해서 갖는 어려움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길,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1차 이득이라고 합니다. 즉 병이나 문제가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많은 경우 이 1차 이득적인 요소와 함께 다른 이득, 2차 이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2차 이득은 1차 이득과 달리 오히려 병이 나빠도 그대로 병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작용하는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2차 이득은 지금 어려운 증상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중년 여인이 신체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에게 있어서 1차 이득은 이제 더 이상 몸이 안 아파서,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에 휩싸이지 않아서 집안일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즉 병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1차 이득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2차 이득, 즉 자기가 병이 있음을 통하여서 남편이 자기의 안부를 계속해서 묻고 또 웬만하면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항상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득, 즉 2차 이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차 이득을 바라고 있으면서 동시에 1차 이득적으로인 병의 회복을 내심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병이 2차 이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것을 들어서 알 수 있듯이 2차 이득 때문에 병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된다면 그 사람은 2차 이득 저항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내면이 노출될까봐 걱정해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자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저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심 바라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자기의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병이 나음을 통해서 그 유리한 점을 뺏길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병에서 회복되지 않고 병에 그저 남아있는 안주하려는 자세, 그것을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항은 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소들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 표출이 처음에 이게 저항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항이 아닐까라고 유념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 하나하나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탐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상담 기법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저항의 표출 첫 번째로 침묵.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침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처음 상담을 할 때에도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항적인 침묵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항적인 요소라기보다도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잘 유지를 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침묵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포장하고 있다면은 그 침묵은 자기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자기의 그 내면에서 건드려지는 어떤 부분의 작업들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침묵에 대해서 치료적인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그 침묵이 심사숙고하는 침묵인지 또는 저항적인 침묵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잠시 기다려 봤다가 어느 정도 적정한 시간을 지난 후에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그 내담자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간편한 방법이 되긴 합니다. 두 번째, 망각.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본인들이 회피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노출하기 싫어서 기억을 못하는, 심지어는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쇼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은연중에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을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극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좀 무난한 상황이 오면 다시 기억이 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는 게 무조건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저항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항적인 요소가 없이도 망각하게 되는 예들은 흔히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과 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내담자가 무엇이든 자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노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억을 억지로 강요하면은 기억이 다 나는 것이냐? 이 저항이라는 게 꼭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 어린 시절에 기억 안 나는 것은 저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비록 이 저항적인 요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으면은 다음에 다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덜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무슨 어떤 큰 저항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특별한 특징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들이 왜곡되는 겁니다. 앞뒤가 서로 합쳐져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내담자가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편집도 의도적인 편집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벌어지는 편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식화는 일종의 방어로 우리가 흔히 표현되는 표현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묘사들을 자꾸 하게 되거나 또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감정에 쫓아가지 않고 그저 어떤 현상적인 생각에만 치중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알맹이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진행이 저항적인 진행 중에 하나, 이 지식화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화적인 진행은 오히려 내용은 많은 듯 하지만은 그 안에 또 중심적인 핵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내용이 충실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저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행동화. 어떠한 것들에 심사숙고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나 겉으로 들어가는 모션, 또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감정 폭발도 일종의 행동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말을 심하게 하거나 또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양상들은 실은 더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회피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될 걸 그냥 확 화를 내면서 그냥 뛰쳐나가거나 말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들이 대개는 이런 행동화, 감정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회피하는 하나의 저항적인 태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하나 심사숙고 얘기하지 않고 확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느냐, 캥기는 게 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생각해보면 화를 내는 게 부인이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은 스스로
찔리는 바가 있어서 이 행동화를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저항하는 예들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의사소통 관계에서 비록 지금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실은 사소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하나하나 문제들을 노출해 가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표출해버리고 본질을 다루지 않는 식의 저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화제 전환인데 이야기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피하는 방식들인데 화제를 전환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4번에 있었던 지식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저항적인 요소가 되고 또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는 것도 저항이 되고 또 애매하게 이야기를 진부하게 늘어놓는 것도 저항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8번째,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특별한 어떤 부분들, 특수한 상황들을 묘사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독특한 자기 요소들이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차단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한 부분들에 대한 작업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저항을 보이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면담에서 보이는 행위나 말투나 여러 가지들이 이전의 면담과 좀 사뭇 다르다라는 어떤 면에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안 늦던 사람이 늦게 온다. 변화잖아요. 그전과 다른 변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항적 요소들을 가늠할 수 있죠. 상담비를 꼬박꼬박 잘 챙겨오던 사람이 상담비에 대해서 소홀해진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 고민을 해오던 그런 작업량이 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것들이 저항의 요소가 될 겁니다. 평소보다 말이 너무 적다. 평소보다 너무 말이 많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변화이고 그것이 저항의 요소인지 다른 요소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흔히는 자기의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려는 것들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일종의 저항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직면하고 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 깊은 부분으로 더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치료자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항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다루고 또 상당 기법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과 과정이라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다시 언급이 될 텐데 저항을 다룰 때 프로이드가 명심하게 했던 표현은 Process First, Content Later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일단 먼저 그 사람의 저항의 태도를 먼저 다루고 어떤 내용을 저항했는지는 나중에 다루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보다도 그 사람의 표면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 행동들을 먼저 다룬다는 것이죠. 이 과정과 내용이라는 이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지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조금 다루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내용과 과정이 어떤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은 이 내용과 과정을 구분하고 상담에서 내용 중심적인 면과 동시에 과정 중심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역동 상담사, 역동을 다루는 상담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들을 생각하면은 내용을 다루는 상담자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로 고민이 있어서 왔다. 그럼 부부관계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우울증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런 표면적인 내담자가 끄집어내는 어떤 내용, 이 내용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어떤 제시를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텐데, 그것은 조언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상담의 본질과는 한 가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서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과 지혜를 주는 것 이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도구는 내용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습니다. 내담자가 저항을 보인다는 것은 혼자 자기의 내면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냉정히 보면 그 대인관계, 즉 치료자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치료자에게 드러내지 못하겠다. 또 전이저항이면 더더욱 그렇죠. 치료자에 대한 감정에서 어떻게 휩싸인다, 이런 것이고, 2차 이득 저항은 물론 치료자에게 2차 이득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2차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감정의 이 교류가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는데 상당한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부분들은 내용을 다룰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정을 다룰 때 비로소 이런 본질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하면은 상담의 실은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용과 과정을 조금 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가 한 5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머니 얘기는 별로 많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오빠 얘기를 조금 길게 했고, 또 여동생 얘기는 무난한 수준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내담자는 일남 이녀 중에 둘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5분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가족 얘기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용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오빠 얘기, 여동생 얘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은 뭘까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모든 부분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적인 것 외에 모든 부분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은 순서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아버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어머니 얘기했고, 그 다음 오빠 얘기했고, 그 다음 여동생 얘기. 이 순서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순서를 했을까? 이것은 내담자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치료자와의 관계를 반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과정들이 눈여겨집니까? 내용의 분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많이 했고, 어머니 얘기는 조금 했고, 또 오빠 얘기도 많이 했고, 여동생 얘기는 적당한 수준을 했다. 이러한 것들도 유념할 것이죠. 어머니 얘기는 왜 조금 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내담자의 현재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어디에 침묵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 아까 묘사에서는 실은 없었지만 그런 것도 과정 중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애써 빨리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려고 했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그 과정에 해당됩니다. 목소리 톤도 과정에 해당되겠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목소리가 가라앉는 데가 나여서 어떤 사람 얘기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흥분되고 이러면은 그것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와 관련된 태도도 과정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어떤 사람 얘기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것들도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과정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이야기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용과 함께 내담자의 태도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내담자의 태도나 표정을 잘 관찰할수록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 내용 자체가 아니라 내용이 변경되는 것, 내용이 옮겨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과정 중심적인 치료자의 태도가 됩니다. 내용은 듣고 공감하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므로 내담자 자신의 이 저항을 인식하게 하라 라고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이 됐는데 결국 이 저항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통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는 그 저항적인 요소가 거의 드러날 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항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침묵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주제를 전환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도 하고 여러 요소들이 내용 자체에서는 저항이 드러나는 목이 없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주목하고 있어야지 저항을 하나 안 하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적인 요소가 발견되면은 저항이 많은가 적은가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저항이 크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 기저에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감정과 관련된 정신역동의 중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뭐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전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는 뭐 병사 몇 명 있고요.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별다른 방어진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뭐 대전차 부대도 있고 상당히 방어진지 군축이 많이 있어요. 쭉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왼쪽 A 부분과 오른쪽 B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B 뒷부분에 어떤 군사 기밀적인 지역이나 보호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A의 뒤쪽에 뭔가 더 보호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 지역이겠죠? 즉, 저항이 많다는 것은 이 저항 기저에 있는 그 어떤 핵심 감정, 그가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있어서는 이 뒤에 있는 이거 자체가 무엇인가에 너무 먼저 충실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컨텐트 레이터라고 그랬는데 이 컨텐트는 일종의 과연 뭐를 가렸느냐 이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과연 뭐를 회피하려고 했느냐 그 뒤에 기저가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다뤄야 될 것은 프로세스 어떻게 저항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저항하느냐 이 뒤에 있는 무엇을 저항하느냐 이 부분은 먼저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루는 것이고 먼저 다루는 것은 어떻게 저항하느냐. 이 저항 자체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겁니다. 저항의 그 기저에 있는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항 자체의 방식,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이제 그대로 들자면은, 내남자가, 아버지 얘기는 좀 길게 했는데, 어머니 얘기는 쓱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여동생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이제 치료자가 그걸 보고, 이 어머니 얘기가 적은 것은 어떤 저항적인 요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누구씨 지금 이래저래 가족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 얘기는 조금 길게 했지만 어머니 얘기는 조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네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항을 어떻게 하고 있네요 라는 어떤 면과 비슷한 거죠. 지금 당신에게는 그 A 부분에 뱅크가 많네요. 뭐 이런 것과 거의 같은 식의 묘사인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 얘기는 많이 했고 어머니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넘어갔다라는 단순히 표면적인 얘기만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은 내담자가 흔히는 그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뭐 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어머니 얘기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얘기 그러면 더 할까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얘기 이렇게 하고 그냥 어머니 얘기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 어머니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내용 분량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자가 그 내담자가 그냥 어머니 얘기 하려는 걸 그냥 두지 않고 잠깐만 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 내담자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버지 얘기가 많고 어머니 얘기가 적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어머니 얘기를 더 해달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 아까 그 어머니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라는 부분이 무엇을 저항하느냐를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내담자는 이러한 질문에 적절하게 잘 반응할 수 있고 어떤 내담자는 여전히 그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저항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를 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다고 좋은 정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음 기회에서도 이런 그 과정 중심적인 질문이나 또 과정 중심적인 성찰을 내담자한테 계속 되돌려줘서 내담자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봤던 예로 들어보자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때 어머니 얘기를 짧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내담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 얘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게 어머니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이제 뭐 초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얘기를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내담자는 자기 성찰 능력이 비교적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담자의 심리적인 역량, 통찰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질 치료에 만족해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자아 역량을 평가할 때 심리학적 심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Psychological Mindedness,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겼다는 것들을 예민하게 잘 발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치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담자를 칭찬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고 또 이러한 점들을 예민하게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것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어떤 점 때문에 저한테 이 얘기하는 것이 어머님을 욕하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얘기를 짧게 한 것은 두 사람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동시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누구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죠? 예,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치료자를 초기에 만나는데 치료자를 초기에 만났을 때 어떤 대상이라고 자꾸 염두에 두거나 또 그 대상에게 어떤 모습은 보이기 싫어하고 어떤 모습으로만 자기가 포장되기를 바라는지를 내담자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대한 언급들을 통하여서는 그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치료자에 대한 감정은 또 치료자에 대한 판단은 거의 표현될 리가 없죠. 그저 자기 얘기하게 되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적인 질문을 하는 그 가운데에는 그 치료자에 대한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듣게 되고 치료자에 대한 감정도 듣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치료자가 지금 저 앞에서 어머니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신 거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내면을 들어가는데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도 치료자한테 표현을 하거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게 방해될 수 있는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상담은 결국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과 비슷한데요. 저항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저항을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들어가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투철하게 있다손 치더라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저항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담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내담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항을 극복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과 과정이 이런 차이들을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이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극복하고 더 잘 내려놓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과 잘 맞습니다. 내가 저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럼 내가 내려놔야지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를 때는 은연중에 그냥 회피해버리고 말지만은 알게 되면은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내려놓자 라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어가는 또 회복해 나아가는 부분들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항은 그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치료자가 그것을 은연중에 부추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6장 13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중요한 한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용을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 어떠한 중요한 그 설교 부분이 되는 예화가 되는 또 비유가 되는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3절부터 7절은 그 잃은 양을 치른 목자 비유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받아서 직납을 다 날리고 들어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예화죠. 그리고 16장 13절까지인데 이 16장 1절에서부터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흔한 얘기로 이제 너 그만 직무를 못하겠다, 잘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인의 돈을 꾼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꾼 돈을 적게 깎아주죠. 그랬더니 주인이 특이하게 그가 칭찬을 받았다고 나와요. 아마 이 16장 1절부터 이 13절의 비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어떤 비유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 중심적인 성경 이해예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과정에 눈을 잘 집중했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요인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여러 내용들은 지금 어느 대상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황이 있어요.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압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16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이 많은 주옥과 같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고 감격하는데요. 실은 이 당시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은 감격의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이 더 비웃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16장 1절부터 13절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게 적절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바리새인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충분히 들만한 비유고요. 그래서 비웃은 것이 당연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것은 14절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결국 여기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은 저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자기가 질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더 저항이 심해집니다. 이 바리새인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애써 무엇을 지금 저항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이렇게 반항한다, 그러니까 적대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저항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기를 거부한다 이런 표현이 돼서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8강의 제일 주제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바리새인의 저항이라는 표현보다 반감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제가 지금 14절에서 말하지 않은 중요한 어떤 특성 때문에 자기의 정말 중심을 보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지 않으려는 저항을 예수님께서
15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지금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자기를 포장하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 그 심정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심정, 사두개인의 심정이 돼보시고 그러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심정을 가졌을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본인이 보였던 저항의 모습,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다라고 자기 고집으로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던 욕구가 있던 그런 예가 있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저항은 또 어떻게 극복됐는지도 적어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담 속에서도 내 내담자가 어떤 이유로든 그 상담에 저항하고 또는 나에게 저항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극복하기에 무난한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